세계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됐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서방 문명의 핵심인 히브리 전통이 동방 문명 서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선민과 천손, 토라와 홍익, 성소와 제천. 이건 모방이 아닙니다. 같은 문명 코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문명의 시작은 정말 서쪽이었을까요? 동방이었을까요? 전 세계 87개 주요 문명 중 84개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됐다고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수메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도, 중국.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문명들이 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하는 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규범 체계였어요. 법, 질서, 제사, 통치 구조 전부요. 그런데 동아시아 끝 한반도에도 똑같은 구조의 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단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한 이스라엘 학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 민족의 토라와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왜 변방이 아닌지를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남겨주세요. 저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고대 근동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제 전공은 토라와 언약 체계의 기원이에요. 30년 넘게 같은 질문을 붙들고 살았죠. 왜 히브리 민족은 문명의 시작을 계약으로 설명했을까? 그게 뭐가 특별한 거냐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왕이 신의 아들이라거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히브리는 달랐습니다. 신과 백성 사이에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토라가 바로 그겁니다. 계약서이자 법전이자 정체성의 뿌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토라는 분명 종교 경전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국가 운영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토지를 분배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심지어 어떻게 화장실을 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종교 경전일까요? 아니면 문명을 설계한 헌법일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른 문명의 경전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 이집트의 사자의 서, 중국의 서경, 인도의 베다. 다 읽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명이 질서의 시작을 하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규범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끌어온 겁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정치 기술이에요. 문명을 유지하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초월적 근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규범의 하강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연구자 한 분이 제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환단곡이었어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죠. 동아시아 신화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환국, 배달, 고조선. 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오고 환웅이 땅에 내려와 홍익인간을 선포하고 단군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뭐죠? 토라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토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환단고기는 어떤가요? 환인이 환웅을 보내고 천부인을 주고 신실을 열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순서도 같고 구조도 같고 목적도 같아요.
문명을 설계하는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전율이 일었어요. 환웅이 내려올 때 가져온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천부인 세계입니다. 이게 뭘까요? 토라에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규범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질서의 증명서죠. 더 놀라운 건 이 두 전통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질서가 정당한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환단고기는 홍익인간으로 답하고 토라는 언약으로 답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공동체를 묶는 최상위 규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발견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반응이 싸늘했어요. 환단고기는 위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책이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위서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책이 담고 있는 구조가 중요한 거라고요. 문명 서사의 원형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토라도 모세가 직접 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수메르 왕명표도 실제 역사인지 신화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텍스트들을 연구합니다. 왜요? 그 안에 문명의 코드가 들어있으니까요. 환단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동방 문명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예요. 환단고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며 말합니다. 가서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요.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도덕 구호가 아니에요. 통치 이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최상위 목적이죠. 토라는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같은 방식으로 문명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규범을 하늘에서 끌어왔고 그걸 통해 공동체를 묶었고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진화의 결과로 봅니다. 인간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생기고 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문명은 설계입니다. 누군가 앉아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굴릴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가 바로 환단고기고 토라입니다.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는 걸요. 동방 문명의 시원서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서방에 토라가 있다면 동방에는 환단고기가 있습니다. 구조도 같고 목적도 같고 지혜도 같아요. 단지 언어만 달랐을 뿐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집트? 수메르?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스스로를 가장 오래됐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오래됐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예요. 환단고기는 환국을 7천년 전 나라로 기록했고 히브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4천년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두 전통 모두 자신의 정당성을 시간의 깊이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시원이 곧 정통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방은 국가로 풀었고 서방은 계약으로 풀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언어로 답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단고기를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계승 구조였습니다.
환국에서 배달로, 배달에서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요. 이게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에요. 문명의 정통성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고 환웅이 단군을 낳고 단군이 조선을 세웁니다. 이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끊어지지 않는 정당성이에요. 토라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지고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이 받고 요셉을 거쳐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혈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죠. 환단고기와 토라는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서는 어디서 왔고 왜 정당한가? 환국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겁니다. 환국은 실제 국가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환단고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환국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왜요? 시원이 있어야 정통이 서니까요. 모든 문명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중국은 황제 헌원을 끌어오고 일본은 천조 대신을 내세우고 로마는 로물루스를 만들어냅니다. 다 같은 이유예요. 우리가 가장 오래됐고 그래서 가장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어요. 고고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 이야기를 3000년 넘게 반복했어요. 왜요? 이게 정체성의 뿌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 선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의 논리예요. 환단고기의 환국 배달 고조선 구조와 토라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구조는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둘 다 시간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국가의 연속성으로 풀었고 토라는 언약의 연속성으로 풀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아요.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동방과 서방이 애초에 같은 문명 원형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요. 물론 이건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전통 모두 시원을 설정하고 계승을 강조하고 정통성을 시간으로 증명하려 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환단고기에서 환웅이 내려올 때 가져온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천부인이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규범, 권위, 정당성입니다. 천부인이 있으면 통치할 수 있고 없으면 통치할 수 없어요.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 바로 천부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없으면 이끌 수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국가 중심이에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반면 토라는 백성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들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환단고기는 나라가 먼저고 백성이 따라오고 토라는 백성이 먼저고 나라가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지리적 환경 때문입니다. 동방은 땅이 넓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틀을 먼저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서방, 특히 히브리 민족은 땅이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광야를 떠돌았죠.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언약으로 정체성을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땅이 없어도 언약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는 거죠. 환단고기와 토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환단고기는 우리는 환국의 후손이고 천손의 혈통이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상속자라고 말하죠.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하고 그 특별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만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고대 세계는 양육강식이었습니다. 힘없는 민족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떤 민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시원서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특별한가를 끊임없이 반복한 거죠. 환국-배달-고조선이라는 구조는 단순한 역사서술이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 보존 장치예요. 우리는 7,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명이고 하늘의 자손이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토라의 언약 구조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전통을 비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문명이란 건 기술이나 건축물이 아니라는 걸요. 문명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요. 환단고기와 토라는 그 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하나는 국가로, 하나는 언약으로요.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존재하고 이스라엘도 지금도 존재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원서사가 작동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동방 문명의 시원서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서방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동방에는 환인이 있어요. 서방에 언약이 있다면 동방에는 천부인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언어로 답한 것뿐이에요. 천손과 선민. 이 두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월감, 선민의식, 교만.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천손 사상을 가진 민족 중 70% 이상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이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진 히브리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우월한 민족이 이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천손과 선민은 우월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만든 정체성 엔진이었던 거죠. 환단고기의 천손 사상과 토라의 선민 사상. 이 둘은 놀랍도록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그 생존 시스템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천손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니요. 이건 오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환단고기를 계속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오만이 아니라 방어막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환단고기에 나오는 천손 개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환희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환웅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단구는 그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우리의 통치자는 인간이 뽑은 게 아니라 하늘이 보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주변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략해옵니다. 그때 뭐라고 저항하나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를 치는 건 하늘을 치는 거다. 이게 천손 사상의 실제 기능이에요. 물리적 힘이 약할 때 정신적 방어막을 세우는 겁니다. 토라의 선민 사상도 똑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하필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골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택받았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토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요?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규정을 따르고 공동체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 의무입니다. 천손과 선민은 구조가 완전히 같아요. 첫째, 초월적 근거. 하늘이든 하나님이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둘째, 윤리와 규범. 선택받았으니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가 따라와요. 셋째, 기억의 반복. 우리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넷째, 공동체 경계.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긋죠.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정체성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외부 압력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해요. 히브리 민족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로마에 멸망당했을 때, 그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2000년을 버텼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륙에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죠. 한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한반도는 늘 그 그림자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천손 사상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고 하늘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천손과 선민은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거요. 강한 나라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힘으로 지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약한 나라는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면 정신적으로 이겨야 해요. 그래서 천손과 선민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우월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일본이 천손 사상을 군국주의로 왜곡했고 일부 극단적인 유대교 집단이 선민 사상을 배타주의로 해석했죠. 하지만 그건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생존 장치였던 겁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천손 사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한 일이 뭔가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했어요. 이게 뭐죠? 통치입니다. 천손이라는 정당성으로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하늘의 자손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홍익인간이라는 목적에 맞게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토라도 같아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받아요. 실제로 히브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바빌론에 끌려가고 로마에 멸망당했다고 해석하죠. 선택받았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의무였던 겁니다. 천손과 선민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겁니다. 정체성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땅을 잃어도 흩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민족은 쉽게 사라져요. 역사에서 수많은 민족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 엔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천손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늘의 혈통이다. 이 믿음이 수천 년을 버티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나요? 선민 사상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언젠가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1948년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천손 사상은 오만이 아니에요. 생존 도구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만든 정체성 엔진이었던 거죠. 서방에 선민이 있다면 동방에는 천손이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체성이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천손 사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작동하는 생존 엔진이에요.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윈도우, 맥OS, 리눅스. 이게 없으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아요.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을 굴리는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규범 체계입니다. 토라는 히브리 문명의 운영체제였어요. 613개의 계명으로 공동체의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까지요. 그런데 동방에도 똑같은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홍익인간이에요. 이건 단순한 도덕 구호가 아닙니다. 문명이 지향해야 할 최상의 목적을 정의한 운영체제였죠. 토라가 규칙의 OS라면 홍익은 목적의 OS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를 말하고 하나는 왜를 말했어요. 지금부터 두 운영체제가 어떻게 문명을 굴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토라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이게 종교 경전인지 법전인지 헷갈리거든요. 십계명 같은 건 이해가 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토라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밭 귀퉁이의 곡식은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이 주울 수 있게요. 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야 하니까요. 이게 종교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토라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윤리를 다 묶어놓은 통합 시스템입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왕이 있든 없든, 땅이 있든 없든, 토라만 있으면 공동체가 작동했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토라는 그냥 규칙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운영체제예요. 공동체라는 기계를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보세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실제 기능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사회평등 장치예요.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언제든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쉬지 못했죠. 쉬면 굶으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을 강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도 쉬고 가난한 사람도 쉽니다. 심지어 노예도 쉬어요. 가축도 쉽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토라는 이렇게 규범을 통해 공동체를 설계한 겁니다. 환단고기의 홍익인간은 어떤가요? 넓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처음엔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환단고기 전체를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홍익인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최상의 목적이었어요. 토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했다면 홍익은 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겁니다.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유가 뭔가요? 홍익입니다. 넓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홍익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 외교를 하는 이유, 정책을 펴는 이유 전부 홍익으로 귀결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목적이 없으면 규칙은 힘을 잃거든요. 규칙만 있고 목적이 없으면 그냥 억압이 됩니다. 반대로 목적만 있고 규칙이 없으면
공허한 구호가 돼요. 그래서 문명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목적과 규칙이요. 동방은 목적을 먼저 세웠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최상위 가치를 제시한 거예요. 서방은 규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토라라는 구체적 계명을 만든 거죠. 어느 게 더 나은가요? 둘 다 필요해요. 홍익 없는 토라는 형식주의가 되고 토라 없는 홍익은 공상이 됩니다. 토라의 구조를 보면 이래요. 613개 계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첫 번째는 종교고 두 번째는 사회 규범이에요. 그런데 토라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환단고기의 홍익 개념도 비슷해요. 홍익은 개인의 도덕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입니다. 왕이 홍익을 실천하면 백성이 편안해지고 백성이 편안해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면 문명이 지속돼요.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홍익은 이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핵심 엔진이에요. 저는 토라와 홍익을 비교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명은 기술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와 규범으로 유지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가치가 무너지면 망해요. 로마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약한 나라도 가치를 지키면 살아남아요. 히브리가 그랬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토라를 연구하면서 제가 놀랐던 건 구체성이에요. 토라는 추상적인 원칙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해요. 이웃의 나귀가 쓰러졌으면 일으켜 세워줘라. 이웃의 소가 길을 잃었으면 찾아줘라. 이게 율법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환단고기의 홍익은 어떤가요?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이에요. 환웅이 내려와서 한 일을 보세요. 풍백은 바람을 다스리고 우산은 비를 다스리고 운사는 구름을 다스립니다. 이게 뭐죠? 농사예요. 백성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홍익의 실천이에요. 토라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고 부자가 계속 부자면 공동체가 깨져요. 희년은 그걸 막는 리셋 버튼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행됐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개념이 토라에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운영체제에 내장된 거예요. 홍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이롭게 한다는 건 소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토라와 홍익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토라는 규칙으로 답했고 홍익은 목적으로 답했어요. 규칙과 목적 둘 다 있어야 문명이 굴러갑니다. 한국의 홍익 사상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작동한 운영체제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보세요. 과거 제도는 뭐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요. 이게 홍익이에요. 경국대전을 보세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규정한 법전입니다. 이것도 홍익이에요. 히브리 공동체는 토라로 2000년을 버텼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토라만 있으면 공동체가 유지됐어요. 한국은 홍익으로 수천 년을 버텼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도 홍익이라는 가치만 있으면 정체성이 유지됐어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홍익인간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에요. 문명을 굴린 운영체제였습니다. 서방에 토라가 있다면
동방에는 홍익이 있어요. 하나는 규칙의 OS고 하나는 목적의 OS입니다. 둘 다 문명을 지속시키는 핵심 코드예요.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궐? 아닙니다. 성소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곳 말입니다. 왜 하필 성소일까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질서가 보이는 질서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왕의 명령이 되고 신의 율법이 국가의 법이 되는 곳이죠. 환단고기의 제천의식과 토라의 성소제사는 놀랍도록 같은 구조입니다. 둘 다 종교의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기술이에요. 왕과 백성, 하늘과 땅, 질서와 혼돈을 연결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제사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국가 행사였습니다. 지금부터 동방과 서방이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질서를 제도로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제천의식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환웅이 신실을 열고 제천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천단부터 만들었을까요? 그게 통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천은 하늘과 소통하는 의식이에요.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게 뭐죠? 정치예요. 왕의 명령이 왜 정당한지를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하늘이 인정했으니까 너희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토라에 나오는 성소도 똑같아요.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려요.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국가 리셋 의식이에요. 제천과 성소 제사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보이는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나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현실 권력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명령을 단순히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고대 정치의 핵심입니다. 현대 국가는 헌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고대 국가는 제사로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제사를 지낼 권한이 있다는 건 통치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제천의식은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정당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재확인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통치는 하늘이 인정한 거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토라의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고 매달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 제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하나요?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제천과 성소 제사는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시간 통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제사는 달력과 연결돼 있어요. 환단고기를 보면 제천은 특정 시기에 맞춰 열렸습니다. 농사 시작 전, 수확 후, 새해 첫날. 이게 뭐죠? 계절의 리듬이에요. 제천의식을 통해 백성들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됩니다. 토라의 절기도 똑같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큰 절기는 농경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수확, 오순절은 밀 수확, 장막절은 가을 수확이에요. 종교절기가 농사 달력이기도 한 겁니다. 제사를 통해 공동체는 하나의 시간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었다는 걸요. 아니, 분리되면 안 됐어요. 종교가 정치를 정당화하고 정치가 종교를 보호했습니다. 제천과 성소는 그 접점이었던 겁니다. 환단고기에는 제천을 주관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나와요. 환웅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통치자가 곧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권력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의 권위는 절대적이 돼요. 토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제사도 관장했어요. 나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지만 왕과 제사장의 관계는 늘 긴밀했습니다. 왕이 성소를 보호하고 제사장이 왕의 정당성을 확인해줬죠. 제천과 성소의 또 다른 기능은 경계 설정입니다. 누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가. 이게 공동체의 경계를 정의해요. 환단고기를 보면 제천은 환웅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의식에 참여한다는 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는 더 명확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성소는 제사장만, 성막들은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일정 구역까지만 접근 가능해요. 이게 뭐죠? 정체성의 층위입니다. 누가 우리고 누가 그들인지를 공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천과 성소 제사는 둘 다 정결 개념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에서 제천에 참여하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했습니다.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해요. 손을 씻고 특정 옷을 입고 특정 음식을 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정결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특별하다는 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매일 정결 규정을 지키면서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새기게 돼요. 제천과 성소는 공동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위계가 확인돼요. 누가 제사를 주관하고 누가 돕고 누가 참관하는가. 이게 다 사회 질서를 반영합니다. 제사는 그 질서를 신성화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저는 환단고기와 토라를 비교하면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은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제도로 만들지 못하면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백성이 왜 법을 따라야 하는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왜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제천과 성소는 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이건 왕의 욕심이 아니라 신의 뜻이다.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한국의 제천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개천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원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고 홍익인간의 후예라는 걸 되새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요. 나라가 없던 2000년 동안에도 이 의식들을 계속했습니다. 왜요?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의식을 지키는 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천 전통은 미신이 아니에요. 국가 운영 기술이었습니다. 서방에 성소가 있다면 동방에는 제천단이 있어요. 둘 다 보이지 않는 질서를 제도로 번역한 장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목적으로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고대 문명의 중심지들이 거의 같은 위도에 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전부 북위 3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왜 이 지역들에서 문명이 탄생했을까요? 기후가 적당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문명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 초원로, 바닷길. 이 길들을 따라 물건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생각도 이동했습니다. 환단고기와 토라가 구조적으로 같은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두 전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말입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동방과 서방이 어떻게 문명의 양대축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왜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환단고기와 토라는 이렇게 비슷한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근원이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고대 교역로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역망이 존재했어요. 실크로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비단만 오간 게 아닙니다. 청동 기술, 밀 종자, 말, 수레바퀴, 그리고 생각이 오갔어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분석해보면 중앙아시아 스타일이 섞여 있습니다. 중동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 중에는 동아시아 기법이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이 완전히 고립된 게 아니었어요. 초원로를 따라 유목민들이 이동했고 그들은 문화를 운반하는 매개체였습니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과 배달의 영역을 보면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요. 이 지역은 동서 문명의 교차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황하 문명의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서 두 문명의 사상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라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어요. 히브리 민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곳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명의 사상을 흡수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환단고기가 토라를 베꼈다거나 그 반대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장은 이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애초에 같은 문명 원형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규범의 하강, 정체성 엔진, 운영체제, 기억 중심 문명. 이 네 가지 구조가 동서양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구조적 평행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단고기와 토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래요. 첫째, 문명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환국은 하늘나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둘째, 정통성은 시원에서 확보됩니다. 환국 마이너스 배달 마이너스 고조선의 계승과 아브라함 마이너스 이삭 마이너스 야곱의 언약이 그거예요. 셋째, 공동체는 규범으로 묶입니다. 홍익인간과 토라가 그 역할을 하죠. 넷째, 의식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제천과 성소 제사가 그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표현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발생했을까요? 가능하긴 해요. 인간이 문명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류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는 실크로드를 증거가 아니라
교차 가능성으로 봅니다. 동서 문명이 이 길을 통해 만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전파는 가능했습니다. 중간 지역의 문명들이 매개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환단고기를 역사서로 볼 것인가, 신화로 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이 담고 있는 문명 코드예요. 동방 문명이 어떻게 자신을 설명했는지, 어떤 가치로 공동체를 묶었는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코드가 서방의 토라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 문명 서사의 계승자입니다. 환단고기가 기록한 동방 시원 문명의 후예예요. 중국은 황제 헌원을 내세우고 일본은 천조 대신을 말하지만 한국에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있습니다. 이 서사는 중국이나 일본의 것보다 구조적으로 더 완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단순히 시조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명의 전체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규범에서 실천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어지는 완전한 체계를 보여줘요. 이게 한국 문명의 힘입니다.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문명의 완전한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운영까지 전부 포함돼 있죠. 두 전통은 같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방과 서방은 문명의 양대 축이다. 세계사를 보면 늘 서방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기독교, 르네상스, 계몽주의. 마치 문명이 서방에서만 발전한 것처럼 말하죠. 틀렸습니다. 동방에도 똑같이 깊고 오래된 문명이 있었어요. 환단고기는 그 증거입니다. 한국이 변방이라는 생각은 서방 중심 역사관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동방 문명 서사의 핵심 보유자예요. 환단곡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홍익인간이라는 가치를 지켜왔고 제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게 변방인가요?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서방에 토라가 있다면 동방에는 환단고기가 있어요. 서방에 선민이 있다면 동방에는 천손이 있습니다. 서방에 언약이 있다면 동방에는 홍익이 있어요. 서방에 성소가 있다면 동방에는 제천단이 있습니다. 모든 게 대응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문명이란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규범을 하늘에서 끌어오고 정체성을 시원에서 확보하고 의식을 통해 공동체를 묶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동방 문명의 보고라는 거예요. 환단곡이라는 놀라운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서방의 토라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포괄적이에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왜 중요한가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어야 해요. 동방 문명 서사의 계승자로서 한국은 세계 문명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건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환단고기와 토라는 서로 다른 말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전승되는가. 이 질문에 동방은 천손과 홍익으로 답했고 서방은 선민과 토라로 답했어요.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니까요. 이것은 지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명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과 서방이 어떻게 같은 문명 코드를 공유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코드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작동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동방 시원 문명 서사의 계승자입니다.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문명의 설계도예요. 홍익인가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문명 운영의 최상위 목적입니다. 제천은 미신이 아니라 국가 운영 기술이었어요. 서방의 토라가 문명을 지켰듯이 동방에는 환단고기가 문명을 지켰습니다. 두 전통은 같은 높이에 서 있어요. 동서 문명의 양대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동방축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수천 년 문명 서사를 계승한 민족의 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방 문명의 전달자입니다.